안녕하십니까 피터팬 여러분, 통찰성형 성형외과 전문의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수술 후 관리법입니다. 수술할 때 수술 후에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수술하신 의사 선생님이 대충 얘기하시거나 잘 얘기를 해주지 않고 직원분들한테 얘기를 떠넘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원분들은 퇴사하기도 하고 인수인계 덜 받아서 부족한 경우도 왕왕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들어야 될 환자분이 수술 후 관리법을 잘 숙지를 못한다든지 답답해서 인터넷을 뒤져서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또 믿게 되는 경우도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수술 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각 성형수술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얼굴 성형수술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찜질 관련입니다. 수술하면 출혈이 걱정이 되어서 찜질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냉찜질을 하면 된다, 어떤 분들은 온찜질을 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냉온찜질을 번갈아 사용이 좋다,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냉찜질과 온찜질이 어떤 기능을 하길래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좀 더 이해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냉찜질이란 것은 차갑게 하는 것이죠. 차가우면 우리 몸은 수축하게 됩니다. 혈관도 수축을 하게 되고 겨울에 보면 손이 시렵고 이런 현상이 생기죠. 결국 냉찜질을 하는 이유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관의 피를 멈추게 하려는 역할이 있습니다. 즉 지혈 역할이죠. 그러면 온찜질은 어떤 역할이냐 하면은 따뜻하면 얼어져 있던 피부가 녹게 되고 움츠러들었던 혈관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굳었던 피를 풀어주고 붓기를 빼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냉찜질, 온찜질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후에 초반에는 냉찜질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온찜질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 냉찜질에서 온찜질을 바꾸냐 하면은 붓기가 빠지기 시작한다는 시점에서 온찜질로 바꾸는 것이죠. 그동안은 지혈이 됐을지를 모르니까 냉찜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곳에는 3일째, 어떤 곳에는 4일째 책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환자마다 수술을 했었을 때 지혈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며칠 이후에 온찜질을 하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얼굴을 보고 붓기가 빠지기 시작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온찜질을 바꾸시면 된다. 그래서 냉찜질은 피를 굳게 하는 것이고 온찜질은 굳었던 피를 다시 풀어주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술한 부위는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상식입니다. 수술을 했는 그 자리에 뼈라든지 연골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피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개가 되어 있어서 분해가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쪽을 꿰매놓은 자리가 또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움직이지 않아서 유지를 해주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래서 수술한 부위를 자꾸 손을 대는 것은 환자분이 수술한 부위를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수술한 부위는 기본적으로 안 움직이거나 덜 움직인 것을 하는 것이 상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연고 관련입니다. 수술 후에 연고를 바르게 되겠죠. 그러면 입안에 바르는 연고, 그리고 얼굴 피부에 바르는 연고, 눈 주위에 바르는 안연고 등 연고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러면 그 연고를 얼마나 많이 발라야 되고 얼마나 오래 발라야 되느냐라는 또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보통 바르는 양은 두껍게 바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위에 스며들 수 있도록 얇게 정도 바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걱정이 되신 분들은 또 많이 바르시는 경우가 있고 또 오랫동안 바르시다 보면 거기에 스테로이드 연고라든지 항생제, 각종 화학물질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화학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림프오염을 또 일으켜서 다른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살짝 위에 도포되는 정도로만 바르면 좋겠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어느 만큼 자주 바르고 언제까지 발라야 되느냐는 문제인데 보통 항생제 연고는 8시간이 기점으로 해서 항생제의 기능이 끝납니다. 즉 하루에 2번 내지 3번 정도 바른 것이 일반적으로 바르는 횟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발라야 되느냐 하면은 실밥을 풀 때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밥이 없으면 상처가 붙는 그 피부가 상처가 붙는 시기까지, 예를 들어서 피부가 얇으면 5일째, 또 일반적으로 얼굴 피부면 일주일째, 그리고 관절 부위처럼 많이 움직이는 쪽이면은 열흘에서 2주 정도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처에 실밥 풀 때까지라든지 아니면 피부의 두께에 따라서 상처가 벌어지지 않는 순간까지 연고를 바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먹는 음식입니다. 이런 걸 먹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의사 선생님마다 다 의견도 다르고 책에는 이거는 된다는데 이건 안 된다라고 해서 혼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수술하고 나서는 자극적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맵다든지 짜다든지 이런 자극적 음식이
또 다른 곳에 에너지를 또 써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 수술한 부위에 에너지가 많이 쓰이도록 다른 부위는 에너지를 최대한 줄이는 게 좋겠죠. 그래서 먹는 음식은 좀 담백한 음식이 좋겠고, 특히 입안 수술을 하는 경우는 입안 절개 있는 곳에는 음식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를 하시고 초반에 죽이라든지 미음 같은 것을 드시기도 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각종 윤곽수술이나 양악수술에 따라서 먹는 방식은 다르니까 그것은 개별화하는 것이 좋겠고, 음식이 입안 상처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킬 사항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입안 점막도 한 5일 뒤부터는 낫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음식이 상처로 들어간 일은 잘은 없겠죠. 그리고 그 음식 중에 살이 잘 붙으려고 회를 먹는다든지 고기를 먹는다든지 이런 단백질을 보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고기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단백질은 식물에도 있습니다. 콩이라든지 이런 식물에도 있기 때문에 꼭 고기를 드실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야채, 그리고 식물 단백질,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수술하고 먹는 음식으로는 좀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술, 담배를 언제까지 안 해야 되느냐,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술, 담배는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왜 안 해야 되느냐를 좀 알고 싶으실 수가 있습니다. 술 같은 경우는 알코올 성분이 혈액을 묽게 만들고 지혈을 잘 안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출혈과 관계가 많죠. 수술하고 술을 마시면 지혈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술을 드시지 말라는 것이고, 술 안에도 각종 방부제라든지 각종 화학물질이 있기 때문에 림프 오염을 일으켜서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 같은 경우는 기체를 통해서 각종 화학물질이나 발암물질이 폐 속으로 통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화학물질이 림프 오염을 시키고 염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림프 오염이 되면 염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대해서는 이 영상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술 전 3주, 수술 후 3주 정도를 금연과 금주를 하셔야지 이런 화학물질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하게 되면 당연히 림프가 잘릴 수밖에 없고, 그럼 오염된 림프가 조직에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다 나을 때까지, 수술하고 나서 속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는 금연 금주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술, 담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히 가공식이 중요하죠. 가공식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상당수의 착향제, 착색제, 방부제 등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또한 림프 오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수술 전에 그 사이에 염증이 일으키지 않도록 림프 오염을 시키는 이런 물질들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하고 수면과 쉼입니다. 왜 그러냐면 수술하고 나면 아무래도 에너지가 그쪽으로 많이 가야 되고 재생을 해야 되는데, 재생하는 시간은 낮 시간이 아니라 밤 시간입니다. 아무리 음식을 잘 먹더라도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에 재생이 되지 않으면 수술하고 회복이 늦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밤 10시부터 새벽 5시에 반드시 그 시간에 주무셔야 되고, 가급적이면 스마트폰이라든지 TV라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이런 오감각의 쓰임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술하는데 에너지를 가야 되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하거나 일 생각으로 생각을 많이 한다든지 무엇을 많이 본다면 수술하는데 에너지가 뺏기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환자분이 어떻게 관리하시느냐에 따라서 수술하고 나서 빨리 낫기도 하고, 수술하고 나서 염증으로 출혈로 고생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수술 후에 관리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